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점심때 간단한 혼밥을 해결하기도 하고요. 택배를 붙이거나 일상의 많은 일들을 해결하는 공간이죠. 바로 편의점인데요. 올 들어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점 매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일명 K 편의점으로 불릴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해외 진출 소식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나가는 편의점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300건 넘게 적발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특히 지난해 적발 건수는 2020년과 비교해서 무려 75% 가까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데 편의점들은 잘 나갈 때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었네요. 적발된 사유들을 보면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하는 아주 기본적인 안전과 위생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데요. 한국의 일상과 문화를 보여주는 공간으로까지 주목받고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변화가 있길 기대해 보고요. 앞으로 더 철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해 보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이 시간에 읽는 사람에서는요. 데이터가 알려주는 진실을 다룬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제목의 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봄이 되면 우리나라로 날아와서 집집마다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요. 가을이 되면 따뜻한 남쪽으로 떠나는 여름 철새가 있습니다. 추분이 지난 지금 이 철새들이 지금 강남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요. 강남 간다는 속담으로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이 철새 과연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프닝에서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오프닝에서 9월 23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9월 24일이죠. 정정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연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농업, 농촌, 농민을 대상으로 한 소득 안정 대책의 골자인데요. 잘 돼서 실제 농민들의 소득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부터 오늘 농수산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득 안정 대책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22일 열린 그 제15차 전국 농어촌 군수협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좀 전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은 농촌 대전환을 위한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라는 내용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골자는 농촌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또 일터와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주 여건을 조성한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쉼터가 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일단 골자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요.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1극 체제 개선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국민주권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도권 1극 체계를 다극 체계로, 그러니까 5극 3특 균형 성장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농촌도 단순히 농업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역 균형 성장을 이끄는 1터, 3터, 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 소득 문제인데요. 소득 문제를 좀 전해드리면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또 주민 주도형 햇빛 소득 마을 사업 이것도 이제 추진을 하겠다 이런 건데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6개 정도의 시군을 선정을 해서 1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게 이달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햇빛 소득 마을 사업이라는 거는 이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농지나 저수지 등과 같이 활용 가능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전기를 판매해서 발생하는 수익, 이것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취지와는 달리 우려가 되는 점이 있다고요? 이게 우려가 되는 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 농업 소득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게 농식품부가 2026년, 2027년에 총 사업 예산 약 8,500억 정도를 쓰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업을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국비가 40이고 광역지자체인 시도가 30, 그리고 기초지자체인 시군이 사업비 30%를 이렇게 부담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요약하자면 국비가 40이고요. 지방비가 6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지자체가 이 예산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재정 자립에 따라서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에 지자체 비율에 대해서는 광역과 기초가 지금 30-30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 단서는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자격을 보면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여기에 따라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군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구가 줄는 시군 그것도 특히나 군인데 재정 자립도가 높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요. 또 농업 예산 안에서 이쪽으로 예산을 또 뺏쓰게 되면은 결국 다른 농업 관련 사업 예산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뜩이나 농업 분야 재정 여건이 열악한데 그래서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격이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예, 주민 주도형 햇빛 소득 마을도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저수지 등의 공유 수면을 기업이나 개인이 빌려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하고요. 수익도 고스란히 또 다 가져가는 그런 지역사회에 그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큰 논란이 있었던 점이 내가 있었는데 이것과는 좀 달리 주민이나 그리고 마을 단위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점에서는 굉장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바로 설치되어 있는 전력망이 어느 정도 생산된 전기를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전신주에 따라 설치된 전선, 전력망이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부터 먼저 따져봐야 한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전 시설을 짓더라도 전력망의 한계로 전력을 판매할 수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실제 이미 태양광 시설이 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전라권이나 경남권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전기를 생산해도 인입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전기는 결국 한전에서 사줘야 되는 건데 한전이 이걸 또 구입해주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태양광 재테크로 검색을 또 하면은 이게 시설을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한전에 얼마의 전기를 팔 수 있고 또 그래서 예상 수익이 얼마다 이런 식의 글들이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칫 햇빛 연금 사업이 농지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대목인데요. 그래서 반드시 영농과 함께 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네, 다시 검토를 해봐야겠네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달 반가량 빠르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는데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 운영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질병이 계속 이어지면은 또 기간을 더 연장하는 방식으로도 특방 기간이 운영이 되는데요. 일단 원래는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한다.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습니다.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는 철새 유입 관리 그리고 농장 유입 차단, 마지막으로 농장 간 전파 방지라는 이런 식으로 3중 방역 체계를 강화한다고 하고요.
구제역은 백신 접종 관리를 강화하면서 살처분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발생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책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기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지금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 중에도 구제역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멧돼지의 서식 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산발적이긴 하지만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 등을 좀 감안하셔서 보다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예방해야겠습니다. 다양한 농수산 뉴스 살펴봤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책 속 한 줄에서 오늘을 살아갈 힌트를 찾아보는 이시안의 읽는 사람 시간입니다. 프로 지식 탐험가 이시안과 함께 책, 사람, 삶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안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그 사이에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제 추분이 지났어요. 새벽에 오시는 길 점점 캄캄하죠? 캄캄해지고 추워지고. 네. 우리 저번에 봤을 때는 반팔 입고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저희 둘 다 오늘은 소매가 길어졌네요. 긴팔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얇아가지고 춥습니다. 그냥 저도 긴팔인데. 지금 추워요. 근데 아침부터 굉장히 번쩍번쩍 미모가 또 열일을 하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도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뭔가 마지못해 아니. 그런 느낌인데요. 네. 또 6775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하루의 시작. 오늘도 무탈로 하루의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아침 일라디오 언제나 응원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늘 유용한 시간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하루의 아침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책 읽기 정말 좋은 계절이잖아요. 네네. 이 가을에 소개해 주실 오늘의 책 어떤 책인가요? 오늘은 정말 이 책 제목이 가장 진실스럽다, 진실에 가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 제목인데요. 네. 세스 다비도위치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데이터 과학자입니다. 경제학자고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으니까 작가이기도 하고요. 오, 네. 어떻게 책을 썼냐면 구글 트렌드에서 찾아낸 아주 특이한 사실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트렌드 랩에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책으로 쓴 건데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실제로 네. 검색하는 것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검색할 때는 자신의 생각, 욕망, 가치 이런 거에 따라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게 다르니까 사람들이 다 좀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제목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원제로는 Everybody Lies입니다. 그리고 한국말 제목으로는 모두 거짓말을 한다 이거예요. 진짜요? 네. 근데 이게 어떤 걸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거를 말을 하고 어떤 걸 검색을 하는 건지 그게 네. 너무 궁금해요. 이게 말할 때랑 실제 속마음 다를 때가 다 있잖아요. 다 있죠. 저도 많죠. 그렇고 우리 교수님도 그러시죠? 방금도 우리 서로 그런 말을 주고받지 않았나요? 아침부터 미모가 열일한다느니 그거 의도하신 교수님도 거죠? 번쩍번쩍한다느니 이런 교수님 것들. 그거 라이였습니까? 근데 이거 원래 약간 진실을 바탕으로 한 그거지만 근데 사실 우리는 서로 진실을 얘기했지만 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그 미용실 갔다 왔다. 어제 미용실 갔다 왔는데 머리 어때? 라고 했을 때 정말로 진실로 말하기에는 곤란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천원 거짓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기분을 좀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안 어울리더라도 예쁘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 화이트 라이라는 게 없으면 이 사회생활이 잘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는 건 그래서 제가 진실에 가깝다라고 하는 건데 네. 혹시 지금 애청자분들 가운데 가장 최근에 한 거짓말이 기억난다. 나 이 거짓말 이런 거 했다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책에서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 사람이 이제 구글에서 데이터 과학자로 일했는데 박사 과정이 있으면서 구글 트렌드에 나타난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논문을. 그랬더니 그 연구 너무 재밌다 해가지고 구글에 채용이 된 겁니다. 구글에서 그걸 알았군요. 그 네. 연구를 한다는 사실. 그 연구를 이제 티를 내는 거잖아요. 논문을
다 나오기 전에 여기저기 소논문 발표하고 막 네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티가 났는데 그게 이제 제일 눈에 띈 주제가 있어서 그래요.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정말 굉장히 그 민감하게 생각하는 주제거든요. 인종차별입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을 때 네. 사람들이 야 아니 흑인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인종주의는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도 이제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오바마가 당선되던 날 그 다는 아니고 일부 주 그러니까 좀 백인 우월주의가 좀 강한 주들이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네. 그런 주에서는 검색을 하는 게 최초의 흑인 대통령 이거보다 깜둥이 대통령 이거를 더 많이 검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러니까 그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 백인 우월주의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검색이나 가입하는 정도가 10배 정도 늘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말로는 드디어 인종주의가 끝나는구나라고 했는데 데이터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발표하고 알려진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과 이게 좀 다르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재미있게 그 이야기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인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과 결과를 모르겠는데 했는데 그걸 데이터로 또 찾아낸 것도 있어서 이 책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인을 잘 몰랐던 일이 데이터로 보면 그 원인이 드러난다 이렇게 네. 보면 될까요? 네, 사실 이 책을 우리가 이제 소개를 오늘 하겠다라고 한 이유가 네. 저번에 우리 끝나고서 또 제작진이 잠깐 커피 브레이크 한 잔씩 하고 가잖아요. 네. 그 얘기할 때 우리 담당 PD님 정 PD님이 굉장한 야구광이더라고요. 맞아요. 누구나 아는 사실 같은 그런 누구나 이제 야구광인 거 아는데 그 얘기가 또 나왔어요. 안 나올 수가 없죠. 그쵸. 그 얘기를 하다가 야구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소개를 그때 잠깐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이왕이면 이번 주엔 이 책을 하면 좋겠다. 네, 그렇죠. 그렇게 네. 얘기를 한 건데 이 작가의 재미있는 연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은 광팬이 되는가? 네. 그러니까 야구의 광팬이 되는 게 아니 도대체 그러니까 이 작가가 뉴욕 매치의 광팬이에요. 네. 근데 뉴욕 매치가 뉴욕 양키스는 좀 잘하는데 네. 뉴욕 매치는 계속 좀 죽을 쓰거든요. 부진했군요. 잘 네. 못해요. 돈도 많이 쓰는데 오. 뉴욕 연고지니까 돈도 많이 쓰는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 사심을 채우려고 연구를 한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매치 광팬이 돼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근데 4살 뒤 그 자기보다 4살 어린 동생은요. 그 야구를 싫어한대요. 별로 안 좋아한대요. 아니 4살 차이밖에 안 되고 똑같이 뉴욕 태생이고 그런데 왜 그런가.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요. 그게 또 재밌는 사실이 이런 거예요. 뭐예요? 빅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자기가 7살에서 10살 네. 그 사이 그러니까 어릴 때죠. 초등학생 정도에 자신 지역의 연구팀이 우승을 하게 된다. 네네네. 그럼 그 아이는 그 팀의 광팬으로 자라게 된다. 네. 맞아요. 그 얘기를 저희가 했었죠. 그렇죠. 네. 그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자기도 아직도 그 뉴욕 매치가 우승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영특한 동생은 4년 있다 태어나서 그 고통을 피해가게 됐다. 피할 수 있었다.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빅데이터로 보자면 네네네. 그런 게 뭐 원인과 결과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어쨌든 재미있는 인과성 그 연관성이죠. 연관성. 꼭 인과라기보단 연관이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야 이렇게 재밌구나 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오, 그러게요. 너무 재밌어요. 네. 검색 데이터가 또 각 나라의 문화적 차이도 드러낸다면서요, 교수님?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도 나라마다 반응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드는 게 이 책에서는 멕시코에서는요. 아내의 임신 이렇게 검색을 할 때 그다음에 아내의 임신하면 여기는 또 자동 완성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검색하는 문구가 주로 임신한 아내에게 표현할 사랑의 문구. 오. 멕시코에서는 또 우와. 임신한 아내를 위한 시 이런 문구가 가장 검색이 많이 됐대요. 오, 너무 낭만적이죠. 감동적이요. 네.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요. 뭐 있어요? 아내의 임신 이렇게 검색을 하면 네. 아내가 임신했어요. 이제 어쩌면 좋아요. 이제 어쩌면 좋아요. 그거나 아내가 임신했어요. 제가 뭘 해야 하죠? 뭐 이런 말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하잖아요. 한국은 어떨까? 한국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초록창에 네. 넣어봤어요. 네네. 이렇게 임신한 아내 넣어봤더니요. 가장 많이 연관 검색어가 붙는 게 장례식입니다. 네? 그래서 왜? 아내 임신이 왜 장례식이지 했더니
네. 장례식을 하면은 네. 임신을 하면 네. 장례식장에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맞아요, 그거죠? 맞아요. 그거예요. 그게 한 연관검색 10개 정도 나는데 한 3, 4개? 그 정도가 장례식이랑 연관검색어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이 장례식장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낭만적이라기보다 되게 실용적인 건가?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한국의 문화인가요? 임신을 하면은 음.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된다. 이게 한국의 문화여서 이런 건지. 그런 문화도 있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관혼상제 중에 결혼식은 못 가도 장례식은 가야 된다. 이런 게 그렇죠. 있는데 임신했는데 가야 되나? 뭐 이런 것들 고민이 때문에 있어서 더 그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두 번째가 아내 임신 선물 이런 것도 되게 낭만적이네요. 그러니까 미국보단 낫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 어쩌면 좋아요. 이거보단. 그러게요. 또 교수님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데이터가 알려주는 그런 진실인 거잖아요. 네네. 데이터가 알려주는 재미있는 진실의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출근하는 청춘들 아직도 미혼이신 분들이 유용하게 들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네, 첫 번째 데이트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네. 썸만 타다가 드디어 만난 겁니다. 네. 그럴 때 어떤 말이 나와야 다음 데이트로 연결될 확률이 높을까? 와, 네, 요거 약간 되게 실용적이잖아요. 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대화를 하는데 여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남자가 듣기에 여성이 적당히나 별로 그럭저럭 같이 좀 얼버무리거나 애매모호한 단어를 많이 쓴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낮다는 오, 거예요. 그래요. 네. 뭐 좋아하세요? 뭐 이것저것 다 좋아해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맛있지 않아요? 뭐 그러네요. 쏘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호감도가 좀 낮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내 주관이 좀 뚜렷해 보이지 네. 않다 이렇게 생각하나 보네요. 그리고 호감도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취향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다. 이 사람 앞에서는. 네. 이 사람에 관심이 있으면 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뭐 그냥 적당히 좋아요 하고 이걸 방어하는 태도라고 해야 되나? 그럴 수 그런 있겠네요. 거거든요. 이 단어들이. 네. 반면에 여성이 어떤 단어를 쓰면 또 가장 많이 호감이 드는가? 그러니까 호감을 지금 보이고 있는가는 뭐예요? 나라는 단어랍니다. 나? 나.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나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뭐를 좋아하고 내가 어떠고 나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봤는데 이런 얘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또 호감이 좋으면 뭐 얘기를 한 3-4시간인데 금방 가잖아요. 근데 네네네. 처음 봤는데 오늘 이런 얘기까지 했네. 그런 게 이제 진짜 호감이 있었다. 우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남성 여성 모두 이게 이런 말이 나오면은 잘 안 풀리고 있다 이건데 뭐가 있죠? 물음표 물음. 그 질문이 자꾸 나오면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주고 받으면 대화가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질문이 나오는 상황이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네. 제가 뭐 그 로마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도 로마에 갔었는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질문할 필요가 없이. 네. 그런데 여행지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으세요? 취미가 뭐예요? 이런 얘기는 뚝뚝 끊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약간 인터뷰하듯이 그렇죠. 예, 예. 누군가가 자꾸 이걸 억지로 지금 연결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대화를 억지로 그렇죠, 이끌어가는 그렇죠. 듯한 예. 느낌.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데이트에 물음표가 많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징조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데이트에 물음표는 딱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네네.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날까요? 요 물음표 하나면은 이건 무조건 예스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데이터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까 교수님 네. 최근에 한 거짓말이 있다면 네, 보내주세요라고 했잖아요. 네. 7일44님이 오하라 애청자시래요. 최근에 한 거짓말을 보내주셨어요. 제 친구가 짝사랑하는 사람 사진을 보여줬어요.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아무리 봐도 제 친구가 훨씬 아까웠지만 엄청 기대에 가득 찬 눈으로 저에게 어때? 라고 물어보길래 잘생겼다라고 화이트라이를 했습니다. 역시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은 반드시 어떡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게. 이게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런 적 있는데 저도 네.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네. 괜찮네 잘해봐 이럴 때 있었어요. 그러고 그 다른 사람 남자친구가 내 스타일이온 것도 곤란한 거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네요. 그러네요. 네, 교수님 마크 주커버그는 그런 차이를 이용을 해서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소셜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마크 주커버그가 처음 만든 게 지금의 그 사이트가 아니에요. 얼굴책 사이트가 아니라 처음에는 페이스 매시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답니다. 하버드 2학년 때. 오. 근데 이게 뭐였냐면요. 한마디로 우리가 얼평이라고 하잖아요. 얼굴 평가 사이트인 거예요. 하버드 학생 2명을 보여주면 다른 학생들이 이 둘 중에 누가 나 하는 식으로 투표를 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네. 하버드 매시라고. 그러니까 대학생이 재미로 만든 거죠, 그때는. 근데 하고 보니까 이게 그 비난도 많이 받고 하버드의 그 대학 신문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이건 말도 안 돼라고 비난을 받고 몇 시간 안에 차단이 되긴 했는데 그 몇 시간 동안 투표 횟수가 22,000회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건 불쾌라고 하면서도 그걸 클릭을 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인의 사생활에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타인의 사생활을 합법적으로 훔쳐볼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자. 그게 지금의 우리가 아는 얼굴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와, 이야기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참 솔직하지 못하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자기 자신한테도 솔직하지 못한 경우들을 여기서 또 데이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있죠? 우리가 그 OTT 넷땡리스 사이트 있잖아요. 네. 그 거기서도 본 다음에 나 다음에 이런 영화 관심 있어. 처음에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대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늘은 못 보는데 다음에 이런 영화 관심 있어라고 해서 그 저장해 놓는 듯한 그런 걸 했는데 사람들이 뭐 2차 대전 다큐멘터리나 네. 좀 영화상 조금 좋은 영화 있잖아요. 영화상을 탔다는 그런 심각한 영화 그런 것들을 다음에 난 관심 있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그래서 그 넷땡리스에서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접속을 하면 저번에 관심 있다고 한 거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죠. 이거 볼래? 아무도 안 본대라는 거예요. 2차 대전 다큐멘터리 이런 걸. 네. 그리고 맨날 보던 로맨스 코미디를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한테도 솔직하지 못하다. 나는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요. 지금은 그냥 너 보던 거 있지? 이거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넷플릭스도 네. 다시 조금 더 한번 꽈서 그렇게 추천을 하나 보네요. 그렇죠. 네네네. 이런 데이터를 잘 이해를 한다면 비즈니스를 만들고 또 사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데이터를 그래서 그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으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별의별 데이터를 다 모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넷땡리스 같은 경우도요. 단순히 이 사람이 뭐 이 영화를 클릭했네 안 했네 이것만 데이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요.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나 이거 그만 볼래 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까지 보다가 그만뒀는지 그 지점까지 체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령 뭐 로맨스를 좋아하는데 로맨스에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 라든가 어떤 배우가 나오면 자꾸 끄니까 이 배우를 안 좋아해 라든가 이런 거에 다 판단을 해서 네네네. 그 배우가 나오는 거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별의별 데이터까지 다 해서 알고리즘을 가동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데 네. 미국에선 또 한 명의 자녀가 있는 자영업자가 정부로부터 최대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정확히 $9,000 정도의 과세소득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그 주에서는 $9,000를 신고한 사람이요 한 30%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딱 $9,000가 30%가 되는 게 그렇죠.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떤 주에서는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9,000가 지금 가장 좋은 숫자다라는 걸 알고 있는 그 주가 있고 아닌 주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봤더니요. 왜 그런가 데이터를 봤더니요. 그게 국세청 데이터 연구가가 찾아낸 거래요. 네네. 그러니까 밀집도인데 그 비슷한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아니면 세금 전문가가 많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이런 정보 $9,000가 가장 좋다라는 정보가 조금 더 많이 흘러다닌다는 거죠. 그 비슷한 사람이 너도 그래? 그러면 $9,000 맞춰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세금 전문가가 옆집 사람한테 이렇게 맞춰보세요라고 한다든가. 이게 정보 공유를 하는군요. 네, 그래서 밀집도 비슷한 사람이 많고 전문가가 많은 그 밀집도가 높을수록 $9,000가 많다. 이런 식의 사회학적 데이터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또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정보의 문제라면 아마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재밌는 게 시대를 초월한 정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한 정보요? 여기서 정보가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한 게 왜 어떤 지역은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많이 나오고 어떤 지역은 좀 적게 나오는가 이게 또 궁금해서 찾아봤대요. 네. 찾아봤는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요. 보니까 대학가 있죠. 대학촌.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 가라고 해서 뭐 그 한 거리 신촌로 이런 정도잖아요. 근데 여기 미국은 네. 대학 하나가 도시 마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칼리지 스테이션이라는 그 마을은 텍사스 A&M 그 대학 하나로 먹고 사는 동네거든요. 네. 그런 동네에서 낳은 친구들이 좀 유명한 사람, 성공할 확률이 높더라.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렇죠. 그 주위 공부하는 환경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대학 도시에서는 혁신적인 그런 사상들이 흘러다닌대요. 분위기도 약간 그러니까 좀 자유롭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고 자란 친구들이 나중에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더라. 뭐 이렇게 또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환경이 중요하다. 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럼 책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듣다 보니까 이제 그 빅데이터가 거의 과학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저는 핵심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과학이 진정한 과학이 되고 있다. 사회과학이라는 건 사실 가설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증명할 길이 별로 없는데 그거를 과학으로 취급을 그래서 예전에는 사회과학이 과학 맞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취급을 당했었는데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회과학도 어떤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렸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프로이트 같은 심리학은요. 네. 이거는 사실은 좀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심리학보다는 뇌과학이라는 말이 뜨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 말씀해 네. 주신 대로 예전에는 그 심리학이라는 제목이 붙은 책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뇌과학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네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심리학이 과학이냐라고 했을 때 조금 애매하죠. 너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건 사실 예전에 뭐가 있어서 그래. 어릴 때 이거 뭐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어서 그래. 라든가 간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심리적으로 접근을 네. 한 거죠. 그거를 어떻게 실험을 하고요.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자 그럼 실험해 볼까?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학이야?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게 약간 맞아?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요. 네. 심리학 중에서는 그나마 인지심리학, 뭐 실험심리학의 한 분야가 인지심리학이거든요. 그런 거가 좀 인정을 받았던 편이죠. 요즘에 심리학자 하면 유명하신 분이 김경일 교수님이잖아요. 이분이 인지심리학자거든요. 그렇군요. 이 책에서는 그런데 프로이트의 심리학이 이제 과학으로 증명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봤어요. 가설로 네. 증명을 해봤는데 네. 특히 프로이트는 약간 문제라기보단 논란이 많은 게 특히 이제 성적인 부분. 어릴 때 어떤 경험이 맞아요. 너의 그런 어떤 걸 형성했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게 맞아? 그러면서 재미는 있으니까. 근데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증명을 했는데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고요? 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향이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그 일반적인 성향이지 특별히 이런 그러니까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증명을 해서요. 사실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재미는 있지만 맞는다라고 하기엔 요즘은 좀 맞지 않는다. 뭐 이렇게 또 결론을 냈습니다. 네,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오늘 책 이야기만 듣기만 해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 네네. 추석 연휴 때 한번 읽어봐야겠는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추석 때 읽으시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였어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이게 또 문학이나 에세이 이런 거 너무 감성적이야, 부담스러워 이러시는 분 많거든요. 네. 그래서 문학이나 에세이는 좀 별로. 근데 또 인문, 경제 이런 거는 또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아요. 맞아요. 그 추석 연휴가 뭐 10일 돼도요. 이거를 결국 한 2페이지 읽고 마시는 분도 많고요. 그 전에는 내가 이 사이에 한 5권, 6권 읽어야겠다 책 쌓으시면서 네. 그 SNS에 자랑하시는 분 있거든요. 책 쌓아놓은 걸요? 책 쌓아놓은 걸 이번 추석에 읽을 책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이제 끝나면 어디 읽었어요? 뭐 재밌었어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정말 씻은 듯이 그런 얘기는 없어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나. 네. 그러게도 많이 먹을 수 있는 네. 날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추석 때 읽으시면 되게 그 중간쯤 돼서 재밌고요. 또 이 책이 좀 재밌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만도 재밌잖아요. 네, 듣는 것도 재밌어요. 그 이유가 이 저자가 원래 이제 하버드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공부가 너무 싫어하고 때려치고 그러니까 일탈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코미디언이 될 거야. 해가지고요. 진짜요? 네.
미국에선 또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그 집단에 들어간 거예요. 배우겠다고. 공부하다가요? 네. 오. 그래서 그 공부해서 이제 도망친 거죠. 그래서 코미디를 배우겠다라고 해서 스탠드업 코미디 집단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다가 거기서 이런 얘기 들었답니다. 너는 코미디를 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는 경제학자가 되라. 거기서 네. 그냥 소질이 없다 이 얘기를 돌려서 그렇죠. 얘기한 거네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학과로 돌아오게 돼서 끝까지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마지막은 진짜 나도 써먹어야겠다 한 게 네. 자기가 빅데이터 책이잖아요. 네. 빅데이터를 연구하다 보니 한 이런 책을 좀 두꺼운 책을 꽤 좀 두꺼워요. 이런 책을 끝까지 읽는 확률은 자기가 빅데이터 연구해 보니 3에서 7%더라. 그렇게 적군요. 네, 그렇게나 적습니다. 그래서 3%, 4% 그러니까 어차피 이 책을 읽을 사람도 그 정도일 테니 네. 마무리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겠다. 앞부분에 좀 집중하겠다. 그럼 난 여기서 끝 이런 식으로 너무 재밌잖아요. 네. 끝내는 것도. 네, 그래서 진짜 뭐랄까 위트 있구나. 위트 있구나. 네. 유머가 있다. 그 성공한 거죠. 재미있는 경제학자가 된 거잖아요. 됐네요. 성공했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시면 그 중간중간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얘기들 또 이제 또 아침 방송에 제가 소개를 안 드렸는데 약간 그 미국에서 검색하는 게 그 성에 관계된 게 많거든요. 네. 네, 그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재미도 있으시고 문체도 이렇게 좀 재미있고 해가지고 그 추석 때 읽어보시기에 딱 좋은 책이 아닐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네, 재밌네요. 3447님이 또 거짓말에 대한 문자를 남겨주셨네요. 네. 지난 여름 어느 날 남편이 옆머리를 짧게 자르고 와서 거울을 요리조리 보면서 어때? 라고 묻길래 시원하게 잘 잘랐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속으로는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미 잘랐는데 머리는 기르면 되는 거고 진심이 아닌 기왕이면 좋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엉뚱하게 말한 거 본인도 알고 있을까요? 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원하게 잘 잘랐네는 그 칭찬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시원하게 잘 자른 거잖아요. 그렇죠. 어울리네, 깔끔하네, 예쁘네, 뭐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그럼 사실을 말했네. 시원하게 잘랐네. 그러니까 시원하게는 게다가 너무 주관적인 얘기. 그렇죠. 그냥 잘랐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건데 아마 남편분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거짓말에 대한 문자도 받아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교수님, 데이터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할 수 없겠지만요. 흥미로운 사례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읽는 재미 또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시안의 읽는 사람, 오늘은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제목의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제비였습니다. 6124님 정답 제비, 7997님 제비. 요즘 제비 보기도 어려워요. 비가 오려는지 하늘이 어둡습니다. 모두 힘내는 수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6624님 제비입니다. 올해도 착하게 살지 못해서인지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지 않았네요. 내년에도 후년에 착하게 살도록 노력할게요. 라고 해주셨고요. 3337님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97.3 틀어놓고 식사 준비를 합니다. 정답은 제비예요. 제비가 황금박씨가 방송국에 전해지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